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황인찬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볼륨감과 적당한 탄력 등 예쁜 가슴은 모든 여성들의 관심사인데요. 하지만 임신과 출산 등으로 가슴의 모양에 변화가 찾아오고 한번 탄력을 잃고 작아진 가슴은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자신감 회복을 위한 가슴 성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안전하고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산 파티마 의원 조상곤 원장과 함께 여성의 작은 가슴과 처진 가슴의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슴은 다른 신체 부위와 달리 운동 등 개인의 노력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최근 가슴 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 성형 수술 전에는 개인의 체형은 물론 보형물의 종류, 수술 방법 등 사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여성의 작은 가슴과 처진 가슴의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람마다 미의 기준은 물론 다르겠지만요, 원장님. 네네. 좀 미용적인 기준으로 아름다운 유방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미용적인 관점에서 그 아름다운 여성의 가슴 유방은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요. 일단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되겠죠. 적당한 크기, 그다음에 모양,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양쪽에 대칭을 이루어야 되겠죠. 대칭. 그리고 네 번째로 흉터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하고 세부적인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개인별로 성형의 종류도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 여성들이 가슴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커서 고민하는 분도 있고, 너무 작아서 고민하는 분도 있고, 또 처져서 고민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수술 같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변형이 돼서 그런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종류도 다양한데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면은 작은 가슴을 크게 만드는 확대 수술이 있고, 큰 가슴을 작게 만드는 축소 수술, 그리고 처진 가슴을 올려주는 올림 수술 또는 고정 수술이라고도 표현하죠. 이런 수술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유방을 손상된 유방을 다시 복원해주는 복원 수술,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역시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작은 걸 크게 만드는 확대 수술, 그리고 처진 가슴을 올려주는 올림 수술 또는 고정 수술, 이런 수술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많은 분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확대술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대술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확대를 하려면 뭔가를 채워 넣어줘야겠죠. 채워 넣어주는 물질이 중요한데, 채워줄 수 있는 물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보형물이 있고, 네. 또 자가 지방을 채취해서 넣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의사나 환자 입장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좋은 것, 선호한 것은 역시 자가 지방을 넣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자가 지방은 되게 가슴이 적은 분들은, 가슴이 빈약한 분들은 되게 전체적으로 지방량이 적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서 가슴을 충분히 키울 만큼 충분한 지방을 채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지방이 나오지가 않고, 그다음에 주입한 지방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착 과정에서 많은 분 흡수가 됩니다. 또 흡수된 과정에서 일부가 이게 딱딱하게 석회가 되면서 알갱이처럼 만져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가 지방을 이용한 가슴 확대는 많이 선호하긴 하지만은 실제로 거의 잘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형물을 이용한 가슴 확대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또 그런 이유들이 있군요. 그렇다면 보형물의 구조는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네, 보형물은 흔히들 우리 풍선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풍선에는 우리가 얇은 고무로 되어 있죠. 잘 들어가는 고무. 네네. 고무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보형물 생각하면 보형물 껍질, 위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풍선을 부피를 늘리려면 우리 바람을 불죠. 네. 뭔가 들어가야 이 모양이 부피가 생기죠. 마찬가지로 위피에 뭔가 채워넣는 물질, 충전 물질이 있습니다. 그 충전 물질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풍선을 불면 모양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보형물도 모양이 있습니다. 풍선에 불면 뭐 동그란 모양도 있고 길쭉한 모양도 있죠. 마찬가지로 보형물도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관점에서 위피와 가운데 채워주는 물질과 그다음에 모양,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보형물의 위피는 한 얇은 실리콘 막에 여러 겹을 갖다가 압축해서 붙여놓은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파열도 잘 되지 않고
설령 파열이 됐다 하더라도 안에 내용물이 밖으로 잘 누출되지 않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층의 실리콘 막을 이용해서 외피를 만듭니다. 네, 이렇게 보형물 외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내용물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충전물 정말 종류가 다양하고 또 장단점들도 명확하다고요. 네네. 뭔가 이렇게 위피가 있으면 뭔가 채워줘야 모양 유지가 되겠죠. 네. 채워주는 물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생리식염수와 코에스피겔이라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요. 생리식염수는 우리 체하고 같은 성분이죠. 그래서 장점은 이게 누수가 되더라도 안전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막을 생기는 피막 형성률이 좀 낮은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리식염수를 넣었을 때는 첫 번째 밖에서 촉감이 좋지 않습니다. 촉감이 좀 약간 살짝 둔탁한 느낌, 좀 촉감이 좋지 않고 또 결정적인 단점은 이 생리식염수 보형물은 파열되지 않았더라도 자연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보형물은 정말 정상적인데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물이 증발하듯이 그 안에 있는 생리식염수 양이 적어지는 것이죠. 따로 파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파열되지 않았음에도. 그래서 시간 지나면서 이 가슴이 저절로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코에스피겔이라는 백인데 이것은 실리콘 액이에요. 실리콘을 아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식염수 대신에 그 안에 넣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은 장점이 이 아주 촉감이 좋아요. 촉감이 좋고 파열되더라도 아주 끈적끈적한 액체이기 때문에 이 막 밖으로 빠져나오질 않는 그런 좋은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촉감도 좋고 또 이것의 장점은 아까 실리콘과 식염수와 반대로 다소의 움직임, 다소 이 출렁거림이 생깁니다. 이를테면은 움직일 때라든 다소 움직이기도 하고 누웠을 때 다소 퍼지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은 이런 코에스피겔 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형물의 외피와 내용물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뿐만 아니라 모양에 따라서도 보형물 종류가 다양하다고요. 네. 크게 모양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둥근 모양이 있습니다. 둥근 모양은 우리가 이 둥근 공을 반절 딱 잘라놓은 그런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슴의 윗부분은 많이 꺼져 있고 아랫부분이 좀 볼록하게 남아있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아까 둥근 모양의 보형물이 아주 좋은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양은 이 해부학적 모양이라고 일명 물방울 보형물이라고 하는데 이 보형물 모양이 우리 자연스러운 여성 가슴 모양을 그대로 분떠서 보형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마치 물방울처럼 보인다. 그래서 물방울 보형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모양 자체가 우리 여성의 가슴 모양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가슴이 없는 평평한 가슴을 가신 분들은 이런 모양의 보형물을 넣었을 때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보형물은, 그러니까 물방울 모양 보형물은 이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그래서 수술이나 수술 이후에 안에 넣었던 보형물이 조금만 그 방향이 바뀌면은 좀 이상해 보이는, 약간 변형되어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안정을 취해주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수술 직후에.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안에 유착이 되기 때문에 유착이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안정이 돼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보형물 선택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수술을 해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심미적인 이유로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흉터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거 어느 부분을 절개하게 되나요? 네, 보형물을 넣기 위해서는 어딘가 절개를 해야 되겠죠. 그 절개할 수 있는 부위가 세 군데입니다. 하나는 이제 겨드랑이 절개하는 방법, 유륜 절개, 가슴 밑선 절개가 있는데요. 먼저 겨드랑이는 우리가 겨드랑이 접치는 부위에 작은 선이 있죠. 네. 이 선 부위를 절개해서 이 보형물을 넣게 되는데 겨드랑이 주름선을 절개하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흉터가 보이질 않겠죠. 대신에 이것은 절개선 부위와 보형물을 넣을 부위 거리가 좀 비교적 멀죠. 그래서 수술이 좀 힘들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개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좋은 장점이 있고요. 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보형물을 넣을 자리에 바로 위를 절개하는 방법입니다. 그걸 유륜절개라고 하는데 유륜의 둥근 유륜의 아래쪽 반절을 절개합니다. 동그랗게 절개해서 그 쭉 파고 들어가서 안쪽에 근육 위쪽에 공간을 만들어서 보형물을 집어넣는 방법이죠. 이것은 절개선 부위와 보형물을 넣을 공간이 아주 가깝죠. 바로 위니까. 네. 수술이 좀 간편한 반면에 우리 유두는 이 사방에서 많은 신경과 혈관이 옵니다. 특히
특히 신경, 유륜 주위에 오는 신경은 우리 몸에 다른 부위 없는 아주 그 미세한 그런 신경인데 이 신경의 일부가 절단이 됩니다. 아래쪽으로 반대로 절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 감각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흉터가 좀 남을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유선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유선염이라든지 다른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많이 절개하는 부위는 가슴 밑선 절개입니다. 우리가 가슴 아래쪽에 접치는 선이 있죠. 네. 접치는 선을 가슴 밑선이라고 하는데 이 부위를 절개하죠. 한 4cm 정도 절개하고 그 부위를 절개해서 쭉 당길어서 쫙 들어 올리면은 바로 위쪽에는 유선이 있고 아래쪽에는 우리 팔을 움직이는 근육이 바로 분리돼서 딱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사람이 아주 좋은 시야 확보에 아주 좋은 그런 절개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수술하는데 시야 확보에는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수술 이후에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작은 실선처럼 작은 흉터가 남습니다. 특히 이것이 누웠을 때는 보이게 되죠. 그래서 흉터가 남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가슴 밑선 절개를 많이 하지 않고 재수술이라든지 꼭 불가피한 경우에만 그럼 가슴 밑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개별 환자에 맞춰서 정말 다양한 수술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의학적인 기준으로 처진 유방의 상태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여성 가슴의 모양을 결정하는 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두의 모양, 유두의 위치입니다. 네. 유두와 유륜과의 관계인데 그래서 가슴이 처졌냐 처지지 않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유두 위치와 그다음에 가슴 밑선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처졌다 처지지 않다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정상이라고 처지지 않았다 하는 가슴의 기준은 이 가슴 밑선과 유두 사이를 봤을 때 거의 평행한 정도, 그 정도까지를 처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유두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유두가 가슴 밑선보다 1cm 정도 내려왔다, 그것은 다소 처졌다, 경증. 약간만 처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유두가 더 내려와서 한 3cm가 내려왔다, 그러면 약간 중간 정도, 중등증 처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cm 밑으로 많이 처진 경우에는 그것은 중증, 심하게 처진 경우를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심해지는 원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처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슴에 피부의 탄력이 줄어들었을 때, 이를테면은 임신이나 출산 이후에 가슴이 커졌다 줄어들죠. 아니면은 체중이 줄면서 가슴이 줄어든 경우, 아니면 노화에 의해서 탄력이 줄어든 경우, 피부 탄력이 줄어든 경우에 가슴이 처지게 됩니다. 또 다른 원인은 중력에 의해서 처지는데요. 너무 가슴이 크다든지 아니면은 속옷, 브레이즈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그때는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가슴이 처지게 됩니다. 우리 가슴에는 이 처짐을 방지하는 그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인대가 있는데요. 우리 가슴에 팔을 움직이는 근육이 있죠. 네. 이 근육에서부터 가슴 피부까지 그 얇은 인대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에서부터 피부를 이렇게 딱 가슴 유방의 피부들을 딱 이렇게 고정시켜줌으로써 이게 처지는 걸 예방해 주죠. 그런데 이를테면은 어떤 너무 크다든지 그런 원인에 의해서 한번 처지는 경우에 인대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이 수술 이후에는 다르게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처짐을 예방하기 위해서 속옷, 브레이저 같은 걸 착용하는 것이 처짐 예방에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수술밖에는 좀 제대로 된 정답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방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수술이라는 것은 결국 유두, 유륜을 올려주는 것이 수술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처진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정한 방법이 다른데 일단 우리 가슴 올리는 수술을 고정수술이라고 표현하죠. 왜 고정수술이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 처진 가슴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겉에 우리가 육안상 보일 때는 피부에서 유두유륜이 쑤셨다고 생각하지만 네. 실제로는 그 안에 유선 조직들이 있는 것이죠. 조직들이 처져 있고 처진 조직에 의해서 유두유륜이 밑으로 처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진 것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유두유륜 쪽에 안쪽에 있는 조직들, 유선 조직들을 위로 올려서 고정해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려서 고정해준다. 그래서 처짐 올림술을 갖다가 고정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정술은 크게 다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가슴 크기는 적당한데 처진 경우 이런 수술이 있고 이건 단순 유방 고정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가슴이 크면서 처진 경우, 이런 경우는 가슴을 줄여주면서 올려드려야겠죠. 그래서 이게 축소 유방 고정 수술이 있고, 그다음에 가슴이 작은데도 처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유방을 키우면서 확대하면서 올려주는 그런 고정 수술이 있습니다. 네, 유방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피부 절개가 좀 더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절개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다른 부위의 절개는 피부를 절개해서 그냥 그대로 조직을 딱 깊이 절개해내고 그다음에 봉합하면 안쪽 깊은 쪽 봉합하고 피부 봉합하면 되지만은 우리 유두 유륜 절개는 좀 다른 부위하고 상황이 다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유두 유륜은 사방에서 많은 신경들이 옵니다. 신경들이 오고 유두 유륜을 먹여 살려는 혈관들이 와야 돼요. 그래서 유두 유륜을 갖다 동화스만으로 절개해가지고 그 상태를 깊이 절제해 버리는 경우에는 유두 유륜에 오는 신경들이 다 절단되겠죠. 그리고 유두 유륜에 오는 그 혈관들이 다 절단되겠죠. 그래서 감각이 없어진다든지 유두륜 괴사해 버리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슴을 줄일 때는 피부를 어떻게 절개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혈관과 신경을 그대로 유두륜에 보존해주면서 남는 조직들이 잘라내줄 것이냐.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슴을 줄일 때는 피부 절개와 안에 조직을 절개하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피부 절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넛 모양으로 절개한다든지 아니면은 수직 절개, 밑에 V자로 절개한다든지 또 더 나은 절개를 많이 할 경우에는 도넛 절개하고 수직 절개하고 가슴 아래쪽으로 이렇게 절개하는, 그래서 마치 우리 한글 O자 모양으로 절개하는, 그래서 역T자 모양 절개라고 하는데 이런 피부를 이런 방법으로 절개를 합니다. 그럼 피부를 절개 넣으면은 그다음에 유선 조직들이 보이겠죠. 유선 조직들의 절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두 유륜의 혈관과 신경을 어떻게 보내줄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데 가슴을 줄일 때는 어느 한쪽 방향의 혈관과 신경을 살려주는 방법을 합니다. 이를테면 그걸 줄기피판이라고 하는데 유두 유륜에 오는 위쪽에서 오는 혈관과 신경을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을 절개하는 방법. 이것을 상방 줄기피판, 그다음에 위쪽 바깥쪽 상위쪽에서 오는 혈관과 신경을 보존해주고 나머지를 절개하는 방법. 아니면 안쪽에서 오는 혈관과 신경을 보존하는 방법, 또 아래쪽에서 오는 혈관과 신경을 보존하고 나머지를 절제해 넣어버리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방 줄기피판, 상위측 아니면 내측, 하방 줄기피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술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로 흔하게 사용되는 크기 축소나 유두를 올려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피부는 역T자 절개, 네. 역T자 절개라 그러니까 한글 O자 모양으로 절개를 하고 피부를 절개하고 열어서 안에서 유두 유륜을 갖다가 먹여 살리는 혈관과 신경을 남겨둬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은 되게 아래쪽 하방 줄기판을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을 절제하는 그런 방법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역시 수술할 때 수술이 좀 간편하고 좀 다른 방법보다 좀 편하고 그다음에 많은 양의 유선 조직을 절개해낼 수 있기 때문에 크기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좋은 장점 때문에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축소하는 경우에 특히 또 처진 가슴을 올리는 경우에는 흉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흉터에 대해서 얼만큼 민감하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두 번째로 얼만큼 올려야 되느냐 또 가슴 크기를 얼만큼 줄여야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수술 방법에 결정한 요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이 어느 방법에 가장 익숙해져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또 수술을 고민하다 보면 특히 젊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임신 이후 출산이나 수유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는 어떤 영향들을 미치나요? 네, 수유, 임신이나 출산을 생각하시는 분은 대개 한 6개월 이전에 가슴 성형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확대 수술하는 경우에 확대 수술을 원하시는데 수유를 생각한다. 이렇다면은 유선 조직에 자극하지 않는 그런 수술 방법을 선택해야겠죠. 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드랑이를 절개한다거나 가슴 밑선 절개. 그래서 보형물을 넣는 방법. 이건 지금 바람직하겠고요. 거꾸로
뭐 미혼이나 아니면 그 수유를 생각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유선에 손상이 가는 방법 이를테면은 유륜절개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 유방 축소를 하신 분들이 수유에 대한 생각을 하신다면은 유방 축소 같은 경우는 결국 가슴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분량의 유선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유에 상당히 많은 그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쪽 비판 그리고 아래쪽 비판 그러니까 아래쪽에는 안쪽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절제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유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서 실제로 이렇게 결과를 보면은 수유는 가능하지만은 모유량이 적어서 인공 수유가 필요했다 이런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슴 성형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슴 수술은 아름다운 가슴이라서 크게 아까 4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크기가 적당해야 되고 모양이 아름다워야 되고 그다음 대칭정해야 되고 흉터가 없어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 가슴 성형을 이렇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수술하기 전과 수술한 이유가 좀 생각이 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수술하기 전에는 저는 적당한 것은 이를테면 B급 정도로 해주세요. 그런데 수술하고 나면 C급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수술하기 전에는 가슴이 크기만 생각합니다. 하고 나면 그다음에 흉터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흉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술하기 전과 수술한 이후에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축소술도 마찬가지예요. 축소술은 처음에는 무조건 많이 줄여주세요. 그런데 많이 줄이고 나면 좀 더 컸으면 좀 더 남겼으면 좋겠어요. 또 많이 줄이다 보니까 봉긋함 이게 없어졌어요. 이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술 전과 수술 후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꼭 좀 더 주시고 고민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의학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여성의 작은 가슴과 처진 가슴의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겨울철에 방심하기 쉬운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인데요. 영하 20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오래 생존하며 오염된 음식물과 물 섭취 또는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됩니다. 식중독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요. 어린이와 어르신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자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